대학병원 진료 대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빅5 같은 경우는 3, 4년인 곳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들도 1, 2년 정도 대기가 있다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고 또 우리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또 혹시 내 아이가 자폐는 아닐지,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센터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최근 자폐 그리고 발달장애 진료를 보러 오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병률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부모님들이 과하게 우려하셔서 그런 건지 어떤가요? 실제로 유병률이 좀 늘고 있나요?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이제 그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고 계시고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있는데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자폐 유병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근 발표한 거를 보면 4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전임이 소아를 처음 공부할 때 한 10년 전에는 그때는 69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 전에 10년 전에는 15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 매년 늘어나면서 지금 4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거의 유병률이 한 2%가 오히려 좀 조금 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병률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병률이 좀 2%까지 늘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좀 늘어난 원인이 있을까요? 자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점도 조기에 빨리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부분도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폐의 어떤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고위험 요인으로 그 아빠인 아이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또한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유병률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도구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증상이 약한 친구들이나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니까 예전에는 숨어 있던 친구들이 이제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면서 유병률 자체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폐랑 발달장애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는 이제 이후에 얼마나 이 아이가 잘 자라느냐, 얼마나 잘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잘 사느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인식이 늘어나서 조기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면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조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 시기가 만 2, 3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 2, 3세부터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와 치료적 중재 혹은 개입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 6세까지를 두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 6세까지 얼마나 다양한 자극,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뇌에 기초 공사가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아이의 특징적인 면을 발견을 해서 적절한 개입을 해주는 것이 결국 이후에 이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하나요? 소아정신과 의사를 이제 반드시 찾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각 지역마다 소아정신과 의사가 충분치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사실은 수련을 받으면서 소아 영역을 같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에게라도 좀 찾아가는 것을 저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볼 때는 100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만나면 100명의 다른 아이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된 특징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야만 굉장히 열심히 오래도록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보신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하더라도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 어떤 이제 부모와는 관계를 맺는데 이제 뭐 타인과는 관계를 못 맺는다든지 굉장히 사회성과 정서적인 부분의 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별을 해내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동 발달에 있어서도 그 각 발달의 단계마다 그냥 신체 발달이나 어떤 체중 몸무게 이외에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이런 것들도 다 단계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난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면 또 이제 정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폐 아이들이 크면서 그러다 보면 정서 조절을 위한 어떤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뭐 예민한 감각이 됐든 예민한 정서를 좀 조절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자폐 혹은 발달 장애로 의심이 된다면 우선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고 그게 안 되면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아정신과 전문의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도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걸 사실 몰랐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그 전공의 수련을 받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2년간의 부가 수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뭐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배움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이제 배움이 길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아정신과를 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큰 사명감으로 선택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한 400명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에 배출되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네. 정도인 거죠. 굉장히 적네요. 네, 근데 이 역사도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비해서는 좀 최신인 거죠. 소아정신과 자체가. 그래서 뭐 50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튼튼하기만 하면 됐다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의 심리 그리고 발달, 어떤 정서,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는 그냥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시작된 소아정신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또 그러면 개인 병원에서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네. 병원을 예.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의료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전문의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건강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병원 찾기 중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가능 기관이라고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곳부터 먼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좀 대학병원 진료 대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빅5 같은 경우는 3, 4년인 곳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들도 1, 2년 정도 대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학병원 진료가 좀 이렇게 긴가요? 자폐를 처음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 좀 찾아보고 또 권위자를 찾아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들이 좀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유명하신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진료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은영 선생님 분도 있지만 소아정신과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으세요. 최근 2년 이상의 코비드 시기가 소아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누적됐던 어떤 그런 영향들이 소아정신과 의사를 이제 찾는 이제 그런 니드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꼭 자폐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숫자가 분명히 이제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자폐를 진단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렇게 대기가 좀 긴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과, 소아정신과 자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대기도 많이 생기는데 또 동시에 예약이 길다, 뭐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인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여러 곳에 2중, 3중으로 예약을 해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들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보호자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치료를 찾아보셔야 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되고 어떤 치료를 몇 시간 할지 어디서 받을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공통화된 프로토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자체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개개마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치료 어떤 처방이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CT나 MRI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내가 한 결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저한테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것 들고 오시겠지만 당연히 제 것도 가지고 가서 보실 수가 있겠죠. 치료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각계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할 때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확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가 의심이 되면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확진이 되는 시기는 훨씬 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시기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치료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 교육의 영역, 그 다음에 치료적인 영역, 그리고 사설센터 영역 이렇게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기관도 병원 내에 있는 곳에서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이제 사설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거의 한 1년이 지나면 반 전문가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공부를 보호자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비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통의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는 대부분 급여가 아닌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사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치료라는 게 1년 안에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2년, 3년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기 집중 개입을 권유를 드리는데 이 조기는 아까 2, 3세부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집중 치료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20시간 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근거에 맞춰서 의사들은 치료적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이제 현재로서는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예후가 좋다는 게 근거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받느냐 여쭤보시면은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사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조금 아동 발달 센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치료 대기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1년 이상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호자분들은 혹시나 얘가 치료가 필요한데 못 받을까 봐 이런 내가 정보가 없어서 못 해줄까 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우선 할 수 있는 곳에 예약을 다 해두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보호자분들의 탓도 아닌 것 같고 이 체계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이런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그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님께서 좀 안타까운 어떤 결정을 하셨거든요. 어제 서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같은 날 인천에선 30년 넘게 홀로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를 접하고 이거 국가에다가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내용 중에는 의료 체계를 조금 더 발달장애인들의 의료 체계를 조금 더 확충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거점 병원과 행동 발달 증진 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늘려나가고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넓히도록 노력하자는 이제 성명서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돌봐줘야 될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 그리고 학회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상황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료되기도 길고 좀 치료되기도 길면 부모님은 그럼 난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이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네. 의견을 좀 네.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큰 대학병원을 예약을 걸어 놓더라도 개인 병원을 좀 빨리 가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좀 해주고 싶어요. 특히 개인 병원,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는 개인 병원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서라도 소견을 좀 듣고 어떠한 치료가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센터를 좀 찾아갈 수 있죠.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언어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 아이는 조금 더 그 진단이 좀 확실하게 되는데 ABA라고 하는 자폐에 이제 특화된 행동 치료 그것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게 그 소견을 좀 들을 수 있죠. 들으면 아무래도 좀 무작정 그냥 그 인터넷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포커싱 돼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 발달 장애의 특성상 한 명의 소아정신과 주치의를 꾸준히 만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개월의 아이를 받고 24개월에 받고 36개월에 받고 그러면 이 아이가 몇 개월 한 달 사이에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 시점에서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또 6개월 후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꾸준히 우리 아이의 상황 변화하는 상황 경과를 같이 관찰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꾸준히 만나시다 보면은 꼭 그 선생님이 계신 센터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 주치의와 함께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같이 짜고 그럼 타 센터에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그 치료의 경과를 이 주치의와 같이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그거를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든 지방이든 지역이든 대학병원이든 소아정신과 주치의 꾸준히 같이 갈 수 있는 주치의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가 좀 자폐로 의심된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이거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걸 먼저 해보세요 하는 말씀 같은 것들 있을까요? 자폐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신 기간부터 그걸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이가 나와서 이제 태어나서 100일째 됐는데 눈을 안 마주친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육아가 그런 걱정 없이도 너무너무 힘든 건데 이제 잘못된 정보들로 보다 보면은 소중한 나와 우리 아이의 시간이 정말 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 모두가 정말 다르고 이제 정신과 중에서도 소아정신과 그리고 소아정신과 중에서도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진단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가 이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 정보는 근거 있는 것인지 하는 미디어를 질 높은 미디어를 걸러내는 능력을 부모님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선별해서 봐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발달센터가 있는 아동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되게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니까 유튜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아정신과 의사가 올린 영상이 그 첫 페이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올리신 게 있었는데 300몇 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이게 속상하고 이제 유튜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그러면 여기에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올린 영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실제로 찍었고 다행히도 그 영상이 그래도 좀 많이들 봐주셔서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었던 네,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도 본인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안심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댓글도 있어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도 최근 유튜브를 개설을 했다고요. 네. 청근아 홍보이사님과 또 저희 김붕현 그 이사장님의 다 취지에 다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정확하고 스탠다드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식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이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요. 우아해입니다. 우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기가 너무 길어서 못 만나시는 교수님들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셔서 직접 얘기를 할 거고 그 컨텐츠 제작과 편집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채널보다도 훨씬 근거 있는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 얘기를 듣고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네. 네. 제가 제 아들 데리고 소아과 가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진료실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이제 채널에서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아해와 그리고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에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비욘디와 우리 어린이 우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